밀라노, 이탈리아. 파스타와 리소토의 자존심이 살아 숨쉬는 도시. 두오모 광장 한복판에서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와인향 대신 낯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동그란 떡이 둥둥 떠있는 한국의 설날 음식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날은 이미 이틀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줄이 생겼습니다. 처음 그릇을 받아든 노인은 국물을 한 숟갈 삼키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따뜻하군. 속까지 녹는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함께 와도 되겠느냐고요. 한 사람의 발걸음이 두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의 호기심은 10사람의 줄이 되었습니다. 왜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설날도 지난 뒤에 사람들은 다시 떡국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을 끓여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평생을 살아온 요리사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제 손맛 하나만 믿고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지요. 이탈리아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음식이라는 믿음. 그건 제게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확신이 산산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축제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밀라노의 12월은 매섭습니다. 특히 두오모 광장에 서 있으면 알프스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사람의 뺨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저는 제 푸드트럭 앞에서 불을 지피며 손을 비비고 있었지요. 이미 첫날과 둘째 날, 제 오소부코와 리조토는 예상대로 잘 팔렸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단골 손님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마르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광장 서쪽, 소박한 흰 천막 하나에 유독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커다란 간판도 없던 그 자리. 그곳은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 김아린의 부스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묘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맵고 자극적이고 발효 냄새가 강하고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이라지요. 설날에 먹는 음식이라는데 그게 밀라노 한복판에서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쉰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속은 아직도 젊은 시절처럼 고집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야말로 수백 년 전통이 빚어낸 예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밀라노 사람들은 결국 진짜 맛을 알아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진짜 맛은 당연히 우리 음식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눈앞의 광경은 제 확신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겠지 했습니다. 낯선 나라 음식이니까 한번 맛보려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줄 끝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편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었지요.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떡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맑은 육수에 하얀 떡이 둥둥 떠있고 가늘게 썬 달걀지단과 파가 올려진 단순한 모습.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한 축제에서 저렇게 담백한 국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조심히 불어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못 갈 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입맛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자기 음식을 믿는 표정. 셋째 날 오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부스에 섰습니다. 줄 끝에 서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수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저기 왜 서 있냐는 눈빛이었지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그릇에 국을 담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맑은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오래 끓인 소고기 육수의 단맛과 떡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졌습니다. 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추운 겨울 아침에 끓여주던 맑은 수프. 특별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던 기억. 저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음식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붙잡는 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부스를 한 번씩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사람들은 그 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확신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라는 믿음은 여전했지만 세상에는 다른 방식의 위대함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묻기로. 그 맑은 국물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 어째서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 대화를 나눈 날,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부스 앞에도 손님이 서 있었는데 제 시선은 자꾸만 그 노인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흰 천막을 향해 가는 모습이 묘하게 눈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호기심에 휙 다가갔다가 휙 돌아서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길을 다시 걷는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 또래, 아니 어쩌면 저보다도 몇 살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여러 해를 입어 반질반질해진 회색 코트, 그리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희끗한 머리카락.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저 낯선 한국 음식을 선택할까? 따뜻하고 익숙한 리조토 대신 생전 처음 보는 떡국을 말입니다. 노인은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묘했습니다. 마치 김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큰 목소리도 과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온조르노라고 부드럽게 인사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잠시 메뉴판을 읽더니 이탈리아어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했소? 저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믿습니다.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먹은 셈이군.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공기를 조금 녹이는 웃음이었지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그릇 주시오. 올해는 아직 안 먹었으니. 저도 모르게 팔짱을 끼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국을 담았습니다. 떡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국자를 2번 움직였고 그 위에 노란 달걀지단과 푸른 파를 얹었습니다. 하얀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2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아주 오래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음식을 건네받는다는 것, 그리고 2손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 그 단순한 동작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그제야 조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부스 옆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여전히 크레페를 뒤집으며 박수를 유도하고 있었고 스페인 부스에서는 빠에야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그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 노인의 첫 숟가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씹는 것도 아니고 삼키는 것도 아닌 그 짧은 멈춤.
저는 그 찰나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살짝 감겼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과장된 감탄도 아니었고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찾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함께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물 맛이 오래전 아내가 끓여주던 수프를 떠올리게 하는군. 그 말에 할인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런 맛을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닌데 그 말은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낯설다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며 제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한 노인이 그 낯선 국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시오. 이번엔 천천히 먹고 싶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단순히 한 그릇이 더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익숙한 이탈리아 음식 대신 낯선 한국 음식을 다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어르신이 두 그릇이나?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 먹어볼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긴 것이.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제 손에 쥔 국자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확신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10시 43분, 한 노인의 선택이 광장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장면이 제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노인이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제 손은 이미 따뜻한 커피잔을 쥐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손끝이 서늘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별일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입맛에 맞았던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랬죠. 이탈리아에서 자랐고 평생을 지중해의 햇빛과 올리브 향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계였어요. 냄새가 강하고 낯설고 소화도 잘 안 될 거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빠르고 차갑고 경쟁적이고 외국인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회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광장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 노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거든요. 저는 평생을 호텔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왔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응대했죠. 맛있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예의인지 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 노인의 얼굴은 제가 알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평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기억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결국 제 부스를 잠시 비워두고 서연 씨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냥 분위기를 살피는 척이었죠. 서연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은 아침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물었어요. 많이 남았냐고요. 서연 씨는 웃으며 아직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아까 어르신,
다시 오실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군중 사이에서 회색 외투를 다시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어요. 아내라는 말이 떠올랐죠. 여인의 얼굴은 바람에 오래 깎인 돌처럼 고요했어요. 하지만 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노인은 그녀가 발을 옮길 때마다 속도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제 가슴을 건드렸어요. 저는 순간 제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겨울 아침마다 서로의 팔을 붙잡고 시장에 나가던 모습이요. 그들이 부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긴장됐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노인은 아내에게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아마도 조금 전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다시 떡국을 건넸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아내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는 순간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추위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남편처럼 먼저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그 작은 손 위로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 걸까? 왜 저 한 그릇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음식이 실패하길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 편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여전히 나는 옳고 이 나라는 낯설고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 번진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풀렸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래 함께 산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짧은 대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이게 단지 음식 때문일까? 아니면 음식이 건드린 어떤 기억 때문일까? 광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웃고 상인들이 소리치고 멀리서 종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부스 앞만은 다른 세계 같았어요. 저는 제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 붙잡고 있던 고집이 금 가는 소리였어요. 노인은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서연 씨는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드시라고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단정해서 저는 괜히 눈을 돌렸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따뜻함의 정체가 뭔지, 단순히 쌀과 국물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제 부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이곳을 낯선 나라의 행사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인 부부는 천천히 광장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또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요. 아직 제 안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그릇이 제 안에 작은 균열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솔직히 조금 두려우면서도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 저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고 아무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릇을 다 비우고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안에서 그렇게나 단단하다고 믿었던 확신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차갑고 이곳은 나 같은 외국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던 그 오래된 생각들이 국물 한 모금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지켜온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월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나름의 결론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눈은 자꾸 서연 씨 부스를 향하고 있었어요. 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었죠. 저는 행사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시적인 호기심인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붙은 건지.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음식이니 한번 맛보자는 심리.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릇을 받아들고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묻는 표정이 아니라 당신도 느꼈지? 하고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눈앞에서 작은 불씨가 조용히 번져가는 걸 보는 느낌이었죠. 정오가 지나자 줄은 프랑스 크레페 부스를 훌쩍 넘어섰어요. 행사 초반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 부스를 지나쳐 더 길게 이어진 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부스 앞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행사 담당자 지오반니 로시가 다시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줄을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계산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나오는 그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왜 하필 저 부스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제 안에서 계속 변명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런 거라고. 추운 날씨라 따뜻한 국물이 당기는 거라고. 오후가 되면 잠잠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제 혀와 몸이 경험해버렸으니까요. 그 국물의 온기를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줄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아까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느낌으로 줄을 섰다면 이번에는 호기심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저 줄의 맨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은 왜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서 있을까? 뒤에 서 있는 젊은 부부는 왜 서로 속삭이며 웃고 있을까?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어요. 직업병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사람들은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12월 공기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 낯선 나라의 음식이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정을 불러오는 그 무엇. 저는 천천히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침 내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태도로 그릇을 채우고 있었어요. 줄이 길어졌다고 들뜨지도 않았고 손님이 몰린다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신기했어요. 만약 제 부스에 저 정도 줄이 생겼다면 저는 분명히 들떠 있었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출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녀에게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그릇을 들고 있던 손.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해온 건 아닐까? 빠르고 차갑고 경쟁적이라는 이미지로만 덮어버린 건 아닐까? 그 안에 있는 조용한 온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줄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느새 20명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한 번 먹고 다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제 안의 고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면? 만약 이 한 그릇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면?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어요. 다만 분명한 건 아침에 확신에 차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광장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상인들은 목청을 높이고 겨울 햇살은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변화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요. 저 역시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도요. 저는 다시 한번 서연 씨 부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둘째 날 아침 공기는 첫날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두오모 위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고 바람은 성당벽을 스치며 낮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첫날의 놀라움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잖아요. 저는 혹시 어제의 일이 우연이었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제 오래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일찍 나왔습니다. 아직 광장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연 씨 부스 쪽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7명, 8명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줄이 생겼다는 건 의미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제 우연히 들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아침 다시 오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버건디색 목도리를 했던 중년 여성도 보였고 어제 조용히 사진을 찍던 젊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부부 한 쌍이 서로 팔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기다림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을 다시 만나러 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저는 제 부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어젯밤 식탁에서 말했을 겁니다. 거기 가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은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느꼈을 때만 나오는 말이죠. 서연 씨는 도착하자마자 줄을 훑어봤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대신 바로 움직였습니다. 김현우 씨도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고 냄비에 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놀림을 보면서 이상하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줄은 계속 늘어났고 냄비 속 육수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줄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또 다른 누군가가 합류했습니다. 저는 행사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현우 씨가 냄비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불을 조절하며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버텨야 하는 상황. 그 긴장감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30m쯤 떨어진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부스도 바빴고 제 일도 있었으니까요. 각자 자기 일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약 1분 반 정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유가 오갔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도와야 하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음식이 이 도시에서 통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제 목소리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제 오랜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언 같았거든요. 서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가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 후에 3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국을 퍼 담았습니다. 그릇을 건네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고 줄을 정리했습니다. 일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평생 요식업에 몸담아온 사람이고 맛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때 무시했던 음식의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그릇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료가 잠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육수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는 어디선가 추가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위기를 위기처럼 소리 내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광장은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그 틈에 저는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날이 지났는데도 설날 음식을 계속 파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날이 끝나도 따뜻한 게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제 안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끓이던 맑은 국물. 맛은 단순했지만 그 냄새가 집을 채우면 그날이 특별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 같은 것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건네는 약속.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조용한 신호. 저는 그동안 그것이 이탈리아만의 정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한국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지만 단지 따뜻함을 원해서요. 내일은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은 분명히 달랐어요. 이틀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그날은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어요. 12월의 해는 늘 낮고 힘없이 떠오르잖아요. 밀라노의 겨울 하늘은 대개 회색이고 빛은 늘 어딘가 모자란 듯 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침만큼은 두오모 성당 꼭대기를 스치던 햇살이 정말 잠깐 황금빛으로 돌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 20분쯤이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당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수백 년 동안 누군가의 기도와 손길을 받아온 존재가 마지막 날 아침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저는 제 부스를 열어놓고도 한동안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상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정리가 시작되잖아요. 괜히 주변을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사람들의 표정도 더 또렷이 들어와요.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해두라고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요. 광장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고조된 기대와 어쩌면 아쉬움이 뒤섞인 분위기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없으니까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사야 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먹어야 했어요. 그런 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솔직해져요. 망설임이 줄어들어요. 그때 저는 먼저 그를 봤어요. 회색 외투의 노인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아직 황금빛이 성당 벽에 남아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29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를 묶은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처음 와보는 광장의 규모에 살짝 압도된 표정이었어요. 낯선 장소에 왔지만 옆 사람을 믿고 따라온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운 기대가 얼굴에 있었어요. 저는 손녀딸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이미 익숙해진 장소에 다시 온 사람의 태도로 서 있었어요. 이틀 전 그가 떡국을 처음 받아들던 순간, 그리고 둘째 날 조용히 줄을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에게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부스가 아니었어요. 추위 속에서도 다시 오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자리였어요. 서연 씨가 도착해 천막을 열자 노인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특유의 세 박자 걸음으로요.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긴 설명이 아니었어요. 한번 먹어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옆으로 물러나 젊은 여성이 카운터 앞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은 당사자들만의 것이니까요. 그날 줄은 아침부터 빠르게 생겼어요. 이틀 동안의 이야기가 이미 광장 밖으로 퍼져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남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맛이 있잖아요.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이건 당신이 한번 느껴봐야 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것이요. 떡국은 그런 음식이 되어 있었어요. 오전 늦게 행사 총괄이었던 지오반니 로시가 나타났어요.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축제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어요. 줄의 길이, 사람들의 체류 시간, 음식 들고 걸어가는 표정만 봐도 상황을 읽는 사람이었죠.
그는 잠시 서연 씨 부스 앞에 서더니 조용히 숫자를 전했어요. 이번 행사 역대 방문자 수를 넘었다고요.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인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준비한 틀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죠. 서연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다시 냄비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오래 남아요. 기록을 세웠다는 말보다 국자와 냄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광장은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접는 소리, 테이프를 떼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아래쪽에 깔렸어요. 하늘은 황금빛에서 주황을 지나 점점 보랏빛으로 짙어졌어요. 축제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 씨가 큰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국물이 남아 있었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사흘 동안 처음이었어요. 늘 모자라지 않을까 계산하던 긴장 대신 작은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여분이 이상하게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가 충분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서연 씨는 카운터 밖으로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보였어요. 그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풀어졌어요. 셰프의 얼굴이 아니라 손녀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 말이 광장 위로 조용히 퍼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제 카운터 한쪽에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 한 그릇의 떡국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요. 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첫날 아침, 팔짱 끼고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음식이 이곳에서 통하지 않을 거라 단정하던 저요. 그때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경험의 울타리 안에만 서 있었던 거였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찾은 건 새로운 맛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설날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할머니 부엌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냄새였어요. 국물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계획을 적는 페이지가 아니라 생각을 적는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계절 국물 요리. 그 뒤로 제 푸드트럭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 나라의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계절 음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음식과 함께 그 음식이 누군가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날 그 시간에 먹어야 했는지를 적었어요. 손님들은 묻곤 했어요. 왜 이런 메뉴를 시작했냐고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날은 끝나도 따뜻함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두오모 광장은 매년 추워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바람은 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찾는 건 맛의 우열이 아니라 온기의 기억이라는 거요. 추위 속에서 누군가가 건네는 한 그릇의 의미라는 거요. 그 축제는 끝났어요. 광장은 다시 평소의 겨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사흘 동안 제 안에 남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음식은 어느 나라의 것이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닿을 때 언어도 국경도 필요 없다는 거요. 지금도 겨울이 오면 저는 그 황금빛 아침을 떠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 카운터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한 그릇을요.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어요. 추위가 남기고 간 것. 그것은 떡국이 아니라 온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온기는 한 번 배운 사람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